사실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찰적 강의였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인데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 우리 여기 1학년 학생들도 좀 꽤 있고, 또 2학년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고학년도 좀 있고요. 네, 제가 뭐 어디 다녀오는 바람에 잘 모릅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론, 요즘 이론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론이 뭔가요? 이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저는 여기에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이론가로 보거든요. 근데 그 이론가, 우리가 말하면 학자적 이론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학자적 이론가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걸 포착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소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론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 뭐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탈심주에 말했을 때는 이론은 시선이나 태도 자체도 이론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더 나은 대안인지 생각해 보는 것 자체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론이라면 실증주의에서 내가 관찰자가 여기 있고 대상이 저기 있어서 그걸 관찰해서 그 패턴을 보고서 규칙성을 찾아서 법칙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런 법칙 규칙성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린 이론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이론의 하나의 측면이에요. 근데 이론이라는 게 설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성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인권이라는 거 어디에 있죠? 인권이 이러한 물체로 존재하나요? 그럼 인권이 없나요? 인권이 있죠.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400년 전, 5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노예, 농장주들한테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흑인들에 대해서? 없었죠. 인권은 가치를 갖고 인권이라는 걸 추구함에 따라서 세상을 더 인권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바꾼 인식론적인 그 틀, 그 이론, 그 자체가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에 맞는 세상이 나올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60년대 반공주의가 기본적인 하나의 우리가 세상 보는 틀이었잖아요. 반공주의가 세상을 설명했잖아요.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위반하겠죠. 정책을 실행하겠죠. 반공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겠죠. 그럼 현실에서 그게 증명이 되겠죠. 그럼 그게 또 그 현실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한다는 거는 현실을 설명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저는 실증주의 측면에서 단지 자연과학에서 있는 것처럼 관찰자, 관찰 대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툴, 더 나아가서 이론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프랙티스라고 봐야죠.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나만 어려운가요? 사실은 저는 이론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이론들은 어떻게 생산, 재생산, 혹은 형성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 자원이 갖춰져 있죠.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받는 이론적 지적 자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80년에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우생학이라는 학문. 그 당시에는 과학, 사이언스, 우생학. 그런데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종 간의 계층을 나눌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할 필요도 있고,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백인이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인종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 우생학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지식을 생산했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죠. 식민지나 제국주의나 착취나 노예제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과 지식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인 뭐 지식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떨어지면 중력이 있겠죠. 중력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과학은 사회 세계 설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론 얘기했지만 이론 얘기하려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떨어져서 그걸 바라봐야 하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 세계에는 관찰자인 내가 관찰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론을 발표했어요. 100% 객관적, 100% 중립적일까요? 제가 이미 한국인이고 여기서 살았고 저희가 학자로서의 위치 지어짐이 있어요. 위치 지어졌어요. 저는 그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로 저는 이제 심플하게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그 이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론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또 악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저는 그 이론 소비자죠. 특히 이제 개발학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문제 해결적 이론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고 개발하기에서는 주로 왜 저 사람들이 아직 가난한 저런 상황에 처해 있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툴로서 저는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툴들을 이용을 해서 또 해결책을 도출한 그런 소비자 역할을 해 오고 있고 개발학자들은 개발학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이론을 어플라이를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르게 나오고요. 그 원인이 다르게 나오면 당연히 해결책도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적 툴로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국주의, 인종주의, 문화 우월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혹은 국제정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뭐 동의하고요. 예, 개발협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저도 현장에 나갈 때 학생들에게 이런 혹시나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에 자문해 볼 필요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디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은 대학에 대한 탈식려도 얘기하거든요. 대학에 대한. 기존의 서구 대학들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을 그 옛날에 노예 착취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상에 대해서도 뭐 부신 경우도 있고. 그 이거는 방법이지만 이 탈식민화라는 거는 그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꾸준한 과정이거든요. 꾸준한 과정이라서 크게 뭐 얘기 나누신 분들은 일단은 인신농적 폭력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그 말씀 하죠. 아까처럼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북한을 바라볼 때, 내가 글로벌 사우스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걸 자각을 해야죠.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득권이나 특권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약자가 됐을 때 그게 기득권이었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국 사회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이죠. 주류죠. 헤테로섹스, 그러니까 이성애자의 남자의 중년 남자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그렇죠. 맞죠? 이 기득권층에서는 제가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외국 갔을 때 되게 좀 위험한 동네 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약자잖아요. 제가 황인종이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흑인들 많고 백인들 많고 한데 저기 좀 위험한 동네였거든요. 제가 이게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사주 경계를 하는 거죠. 항상 긴장의 상태, 약자의 긴장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왔어요.
그런데 으슥한 밤거리를 걸을 때 젊은 여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똑같지 않을까? 나는 주류의 남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보지 못했던 거지, 나는.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절반이거든요. 여자들이. 근데 그걸 난 느낄 생각도 안 했고 느껴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약자가 되었을 때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인식론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뭐 젠더, 인종, 레이스 그거를 그냥 난 이해 그게 아니라 그게 체화돼야 돼, 체화 몸으로 체화돼야 돼. 그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체화되는 순간. 그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물질적인 기반이죠. 물질적인 기반을 바꾸는 건데 요즘 뭐 신자유주의적 대학이잖아요. 평가하고 뭐 어느 대학 랭킹 따르고 하고 뭐 국가에서는 지금 당장 국가 개발에 도움되지 않는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우리 여기뿐만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그 신자유주의 대학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불평등의 구조가 계속 나가고 결국은 소위 말하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당장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학문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제도적 토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펀딩을 국가로 따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연구를 그쪽으로 더 하든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류의 어떠한 전임 교원으로서 지금 힘들게 계시는 뭐 지금 비전임 교원분들을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조금 더 그분들을 생활하기 편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부터는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 어떤 잔잔하게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환경 문제 생겼다고 거대하게 무슨 뭐 당장 무슨 이 서해안 쪽에 있는 무슨 그 발전소도 문을 닫아야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일회용품을 덜 쓰는 것 자체도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멀리 있다고 보지 마시고요. 본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할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딥해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인식론이고 하나가 일상에서의 그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개발 쪽 협력 분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개도국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학문들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쪽 분야에 와 있는데, 그때 가끔씩 우리가 그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하는 것들, 또 근대주의, 그러니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최선이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 니네는 우리처럼 혹은 서구 사회들이 발전했던 그 경로대로 따라오면 될 거야라는 그런 무비판적 적용. 네. 이때 상당히 위험한 결과들, 위험한 충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 역시도 항상 이 자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론에 기반해서 어떤 어프로치에 기반해서 어떤 접근법에 기반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것들 바탕으로 또 나의 행동으로 또 적용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잘못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는 자각은 잘 되는데 두 번째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619 아까 좋은 그 책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거고 저 역시도
과연 서구가 노예제도라든지 착취적 인권문화, 착취적 노동문화 이런 것들이 없이, 뭐 식민주의가 없이 지금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개도국에다가 니네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자, 식민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모험이다. 근데 식민지 없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식민지 없지만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정치 발전이라든지 혹은 어떤 영역 사회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은 됐지만 정치 발전이 안 된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모험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제 책에서요. 예, 혹시 그런 나라들은 없나요? 식민지 경험이 없고 식민지를 운영하지 않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발전이라는 것들을 이뤘던 나라들 뭐 이 대부분 탈식민주의 이런 거 얘기할 때 비판점 중에 하나가 이게 유용성이 떨어진다. 유용성이 떨어진다. 유용하지 않다. 현실 적용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유용성이 떨어진다. 얘기 많이. 근데 그 질문,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 질문 자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유용성인가? 유용적인 게 뭔데? 제가 어렸을 때 주판이 아주 유용적이었거든요. 제가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주산이랑 암산만 하면 은행에 취직한다고 그거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주판이 유용적이었어요. 지금 유용적인가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전시물로 쓰면 좋죠. 여러분들이 그 질문, 유용적인가 그 질문 자체도 환경과 시대,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겁니다. 언제 유용성이 가능한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용적이라는 건 또 이렇게 되게 단시간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빠른 변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호흡을 또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룰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과 40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거예요. 되게 짧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가 당시에 200년 전의 노예가 오늘날의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인종 간의 평등이 일어날 걸 봤나요? 또 일례로 옛날에 보스턴 마라톤 유명 마라톤 대회는 여자들 참가를 못했어요. 뭐, 그, 뭐, 그 이유도 아주 우습긴 한데, 그래서 말하기는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간에 지금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떠한 결과는 우리가 여러 인간들이 일상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그 총합이 늘어나면서 긴 호흡을 봤을 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탈식민주의가 좀 유용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문 교수님이 질문해 주시는 그 식민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 이제 그거 글을 쓰신 분이 최인훈 소설가인데, 그게 이제 1963년도에 나온 이제 글이에요. 책이에요. 이제 원래 신문에 연재된다 그때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 이제 배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꿈꾼다는 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각오하는 선진 국가들은 사실 식민의 질을 지녔던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추후에 그러면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가 없냐?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식민주의가 없는 이뤘죠. 근데 우리도 이제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잘한 거 맞아요. 우리 잘했어요. 그 정말로 인적 투자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했고 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 하는 또 질문을 해봐요. 국제적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 나서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일었어요. 그 경제 발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전쟁 6.25예요. 3년간의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 발전에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다 손을 쏟아붓거든요. 군수문자 조달을 위해서. 어,
뭐 이게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 냉전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한테는 냉전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서구 중심적이죠. 차가운 평화. 차갑지 않았죠, 우리한테. 우리 한국전은 치렀잖아요. 우리한테 그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서구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베트남도 겪었잖아요, 우리. 우리 참여했잖아요. 근데 그 냉전이라는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음에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는 국제 환경과 그때 당시 뭐 어떤 역할과 환경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그 100% 이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은 타자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했죠. 네,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민지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어찌 보면 식민적 요소들 또 우리가 발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했던 나라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지만 조 교수님이랑 저희 학교에 계실 때 우리 CK 사업을 했고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에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하필 제 숙소가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골 마을에 있는 저희 봉사단 활동지의 숙소 옆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시끄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위 말하는 집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기업 주께서 임금을 체불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재봉 공장이었는데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어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서구 국가들이 했던 모습과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 저는 그 당시에 참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국제정치적 역학도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 한국이 그 미군이 철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있었고 또 공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내 관점, 우리 관점이고 그 베트남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전혀 컨택이 없던 타 나라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건 나의 관점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개발학을 할 때 그 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분들이 개발의 주체다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누가 개발의 주체죠? 북한 개발협력. 누가 개발의 주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게 우리가 보면 뭐 SDG를 해서 그걸 통해서 그거를 끌어와서 그걸 통해서 그걸 북한에 투영시켜서 북한을 개발하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고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함에 동시에 그걸 어떻게 그쪽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히 북한 개발 협력을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북한 개발 협력 했을 때 네이버에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두 명의 연구자가 지연, 문경현. 그 두 명은 또 우리 전북대 국제인문사학부 교수님의 후배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아니.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 근데 저 역시도 그렇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포인트는 많이 간과한 상태에서 많이 뭐 책이나 논문이나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수용적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북한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북한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 사회학, 정치학, 외교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한 학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박 교수님은 지금 외부의 세미나에 참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보셔야 된다. 오늘 인디코드 10차 꼭 보셔야 된다라고
박 교수님과 우리 교수님들께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국제개발협력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다 잘못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된다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자에게 내미는 정말 따뜻한 손이고 제스처예요. 근데 그 제스처를 우리가 타자에 내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아까 이제 탈시민 중에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서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서구적이에요. 저는 서구가 제 일부분에 있고, 저를 이만큼 만든 거는 서구라고 봐요. 근데 제가 거부하는 건 서구가 아니라, 서구의 지적 자원이나 뭐 많은 자원들 이용해야 된다 봐요. 영어도 서구 자원이 아주 훌륭하죠. 난 이용해요. 문제는 서구를 거부하거나 서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제고를 하자는 거죠. 과연 그게 모든 것의 소위 말하는 중거점인가? 모든 행위의 중거점인가?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와 모든 것의 중거점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야만 할 지향점인가? 유일한 보편적인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했던 책은 제가 검색을 했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아비티지 베너지, 에스테르 디플루,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이분이 사실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왜 개도국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땐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선택을 하지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들 행위 속에 선택 속에 있는 그 메커니즘, 판단의 메커니즘을 분석을 했어요. 상당히 개발학자인 저한테도 상당히 크게 와닿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는 그런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오늘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됐는데, 식민지 지금도 필요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 이런 주장, 혹은 아규먼트, 혹은 뭐 논문, 배경이 저는 좀 궁금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서구의 그 주도권을 잃어간다는 데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근심?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 기타 비서구권 국가들, 중국이랑 부상을 하면서 어, 서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이제 근심이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비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 비합리적, 비도덕적인 라벨링 붙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루어왔던 업적에 대해서 일종의 명예에 먹칠한다는 그렇게 보는 게 관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관점은 하나의 또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관점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식민주의라는 거지만 그 강자나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고 너희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 철도를 깔았고 지금 인도 철도의 기반이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근대화는 나의 덕이 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식민 지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원했다. 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저는 그런 생각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으라고 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앞설 질문과 같이 식민지 지금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의 어프로치라든지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많이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모르겠어요. 그런 라인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거든요, 요즘. 그런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라만 하면 중국의 국수주의인가요? 뭐 국수주의적, 뭐 강한 국수주의죠. 혹은 보수주의, 우리 먼저라고 생각.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어떤 일부 국가들에서 이제 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위 우리 저게 있잖아요. 우리 저기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국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사회를 끌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사회를 묶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국뽕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스포츠나 이렇게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 푸는 건 되게 건강한 걸 봐요. 그리고 그런 걸 느꼈을 때 집단에 소속될 때 소속감, 희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필요하다 봐요. 근데 그 국뽕이라는 감정이 타자를 뭐랄까 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 존중이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타자를 골라내고 약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들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미신능력 폭력인데 역사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주로 강대국들이 한 사고가 예외주의 사고거든요. 예외주의적. 우리는 예외적이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중국 익셉셔널리즘도 있고, 이런 예외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우월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타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열등한 타자. 적, 또는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하냐. 과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건강하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탈리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옥시덴탈리즘도 있어요. 동양이 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렇게 낮게 보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둘이 만났어요. 갈등밖에 없죠. 갈등밖에 없죠. 그런 경우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국에서 사실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는 청나라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당시 의견 중에 하나가 청나라에서는 자신들한테 조공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의 그 오리엔탈리즘도 있을 수 있고 옥시덴탈리즘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같이 있는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썼던 논문인데, ODA의 보수화라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호주랑 미국이랑, 이 주요 ODA 공여국들이 요즘 ODA가 어떻게 퇴보하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 중에 2008년 이후에 이제 2008년에 있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선진국들이 그 이전에 상당히 보편적 가치, 인도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원조 정책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제 그 이후에서 ODA를 수단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관련된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ODA를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게 저희 논문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저는 식민지 지금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논의들이 확산이 되고 또 나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생각을 나눴던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희 그냥 브레이크 없이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